CPI가 발표가 되면서 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9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시장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이제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연준이 많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았을 거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세로 확 돌면서 금 가격이 뛰어올랐어요. 어허. 자산 시장이 미국으로 쏠림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로 의해 쏠림이 강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양극화가 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그 중에서도 대안이 나타날 것 같고 그 대안을 새롭게 채우는 모습들 오늘 새벽에 보여줬던 장에서는 그런 컬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자, 오은영 팀장.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라이브 오랜만에 저도 이 나오셨네요. 라이브 스튜디오 거의 한 반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래된 것 어제 같습니다. 또 다 그런 시장 상황이 되니까 오은영 부장을 불러달라 요청이 엄청 세도했어요. 즉각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하필 오늘 같은 날 또 날 잡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채권 시장이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강력한 금리 인하 시사 아, 예. 차선 변경하고 2% 안 돼도 내릴 수 있다. 아, 예. 시장은 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아니, 일단 뭐 어제 있었던 이슈가 두 가지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꽤 큰 시사점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은에서도 시장 전망은 기본적으로 8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 예. 이제 그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어제 금통위만으로 봤을 때는 8월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물가나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네. 다른 사이드를 좀 볼 게 있다라는 걸 이제 하는 금통위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어제 이제 밤에 10시 정도 됐죠. 그때 이제 CPI 발표 난 다음에 시장 움직임 보면서 좀 진짜 이게 참 매크로에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어렵죠.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했던 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생기게 되면 성장주가 뛰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보면은 빅테크가 한 레벨 더 레벨업이 돼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어제 보면은 러셀 2000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금 가격도 좀 많이 뛰었고 예.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식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예.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게 세게 나왔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원인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어제 이제 CPI 발표가 나왔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3.0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그 다음에 근원으로는 3.3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결국에는 3.0이라는 숫자는 언제 나온 거냐면 제가 쓰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밑에 네. 잠깐만 좀 쓰는 걸로 좀 모드를 좀 그래요? 바꿔볼게요. 네, 써보세요. 예. 예. 자 보시면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근원으로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걸로 하면은 3.3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 3.0이라는 CPI 숫자 헤드라인인데 요건 언제 나온 숫자냐면요. 22년도 6월 달에 22년도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쫙 내려와 가지고요. 작년 6월에 이게 3.0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3.0까지 내려와서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금리 인하 한다. 그게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예, 작년 한 9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 한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다시 뛰다가 네. 드디어 1년 만에 24년 6월에 3.0 고지를 다시 탈환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3.0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밀어내려야지 이제 이런 기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으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이다. 드디어 1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23년 6월에 그 레벨로 돌아왔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근원은요. 계속해서 빠져서 슬슬슬슬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근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편이잖아요. 이 근원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물가를 볼 때 지금은 세 가지 그 팩터로 봐요. 첫 번째는 상품 물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비 물가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슈퍼코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업 물가.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이제 저 레스토랑에서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죠. 네. 일종의 서비스업 물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품 물가는요. 이미 애당초에 얘는 거의 디플레이션 레벨로 들어갔어요. 가격이 거의 안정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물가는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두 개가 문제예요. 주거비는 여전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쉽게 안 빠지고 있고 네. 이 서비스업 물가가 이 미국의 고용도 좋다 보니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서비스업을 갖다가 되게 스티키하다. 영어로는 스티키하다고 하는데 이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이 끈적끈적한 요 두 놈이 안 빠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거비 물가도 살짝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주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서비스업 물가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두 차례 이제 마이너스를 연속으로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숫자 자체보다도요,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결국엔 녹지도 않을 것 같던 그 끈적끈적한 놈들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둔화돼서 내려오는 모습들 예. 이런 걸 보면은 와 이거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냈던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꽤 많이 안정이 되겠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근원 중심으로 해요. 내년도 25년도 상반기 말 한 6월 정도, 25년도 중반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레벨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 장도였어요. 21년도 3월부터 2%를 넘었거든요. 미국 물가가. 그럼 이제 21년도 3월부터 이제 물가 문제가 생겼던 건데 네.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돌아오면 4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복귀한 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할 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끈적끈적한 것들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른 걸 봐야죠. 물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성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건데 지금 미국의 성장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비스업 물가가 흔들리잖아요. 네. 서비스업 물가가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같이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소매 판매라든지 각종 실물 경기 관련 지표들이요. 조금씩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세를 바라보면은 이게 지금의 금리를 갖다가 미국이 견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물가만 안정되면은 미국이 사실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그걸 갖다가 이제 어제는 좀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이번에는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보시죠. 이게 쓰면서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뭐냐면 좀 어제 흐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좀 결국에는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사연이 뭐냐면 결국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잠깐 보시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몇 차례 3프로 TV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쇼크가 세 가지 쇼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 물가를 뒤늦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레이트 쇼크라는 게 찾아와요. 금리 쇼크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옵니다라는 얘기가 리세션. 나오면서 리세션 쇼크가 찾아와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게 사람들이 리세션을 기다려요. 왜냐면 돈 풀어줄 거니까. 그래서 리세션 쇼크가 쫙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피벗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 대박해주겠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산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게 되고 이 자산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탄탄한 소비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다시 그럼 금리 올려야 되나? 금리 또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 오나? 그러다가 또 피벗 하다가 또 돌아가서 인플레이션 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난 22년도 이후에 나타났었던 3년간의 패턴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엔 이거죠. 과거 같으면 경기 침체 찾아온다고 하면 결국엔 금리를 확 잡아내리니까 이런 빅테크나 이런 쪽으로 성장주 쪽으로 돈이 확 몰려가면 돼요.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게 몇 차례 순환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트라이아웃이에요. 왜냐하면 22년 말에 이미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23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들어가서 24년 말까지 200bp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가 7번 한다. 예, 그렇죠. 예, 23년 초에 있었어요 이미. 예.
그리고 올해 초에도 올해 내에만 7번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 왜냐하면 그게 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건데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인하 대박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학습을 한 거예요. 네. 뭐냐면 이게 경기 침체 와서 피벗하면 이거 달콤한 사탕이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벗의 기대가 다가오면서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23년 7월에는 금리 인하한 게 아니라 되려 금리를 인상해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도 7번 인하한다고 했던 게 지금 한두 차례 인하로 확 그 가능성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한 됩니다. 번은 올린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보죠. 주식을 투자한다고 할 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 금리 인하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적어도 금리 인하가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3년 후에 할지 계속 말이 바뀌니까 네. 매크로 환경도 계속 바뀌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떠냐면 투자는 이제 돈이 넘치니까 투자는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금리 인하 인상 이런 걸 신경 안 쓰고요. 물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달러가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걸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계속 오르는 것만 투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타격을 거의 안 받을 애가 있죠. 아, 있죠. 예,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 겁니다. M7. 그렇죠. 그게 M7이죠. 그러면 M7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M7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그 강력한 펀더멘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펀더멘탈 때문에 돈이 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펀더멘탈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죽겠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금리 인하 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똘똘한 일곱 채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집을 살 때 요즘 똘똘한 한 채란 말이 유행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럼 똘똘한 7마리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금리가 올라도 오르고 금리가 내려도 오르고 물가가 올라도 오르고 물가가 내려도 오르고 달러가 올라도 오르고 달러가 내려도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금리 차트를 보셔도 금리가 올라가면 옛날 같으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요, 같이. 그렇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되려 올라가니까 와, 그럼 금리 인하는 또 한참 걸리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하면서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옛날 같으면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예요. 국채가 이걸 받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시장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자산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안전자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나 달러 강세 약세, 물가 상승 하락 다 상관없고요. 이 어떤 상황이든 오르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이게 M7이거든요. 그럼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M7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던 게 현재까지 이제 패턴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사실상 그거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완전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완벽한 자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자산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금리 인하한다. 이번엔 할 것 같다. 그러면 머지않은 시기에 금리 인하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대안이 생기니까 제가 조금 좀 무서운 비유긴 한데 이런 얘기, 자, 그림을 한번 잠깐만 그려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아, 그림 그려요? 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예. 예, 되게 유치한 그림인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이 차는 거죠. 물이 차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이 차면 산 꼭대기로 가야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제 독특해서 이 뭐 비현실적이지만 여기 이 산을 갖고 있는 산을 갖고서 이게 분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요 꼭대기만 이제 그래서 이게 물이 지금 전망을 보니까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이 꼭대기만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요 위를 분양하는 거죠, 제가. 그럼 분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 위에서 살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분양하면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이. 예, 엄청난 이거는 무한대로 붙겠죠. 네.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떨까요? 이 높이나 그러니까 1000m 높이나 500m 높이나 300m 높이나 프리미엄이 제로예요. 이건 모두 소외고요. 여기만 프리미엄이 무한대로 붙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홍수를 잘 보는 사람이 보시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김프로님이 홍수 잘 보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번 홍수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면은 차고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1000m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0m에 있는 땅값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네. 1000m였던 땅값이 예. 팡 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1000m 있는 땅값이 뛰려면 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산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가겠죠. 그럼 산 꼭대기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산 꼭대기의 펀더멘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대로지 않습니까? 가격만. 뭐가 바뀐 거냐면 대안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M7이 빠지면서 뭐 러셀이 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대안이 생기는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레토릭을 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저도 좀 느낀 게 이게 돈이 많이 풀려 있구나.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한 곳에 고여 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쪽에서 대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근데 모습들. 그거 조금만 내려도 요거는 퍽 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미국 시장이 조금 고전을 했지만 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쪽이 고전을 했지만 다른 시장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요.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신흥국이 참 독특한 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달러 부채가 많아요. 예. 신흥국은 원시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돈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돼요. 네. 그래서 달러 차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부터. 네.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 자금이 많이 돌아오는 편이라서 신흥국들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달러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달러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 달러 부채의 밸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달러 강세 시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오면 앉은 자리에서 빚 부담에 눌려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달러 강세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빚 부담이 줄어들면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에서 이 유동성들이 신흥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유동성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신흥국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면은 통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뭐 루피아 강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통화가 강세니까 수입 물가가 내려가요. 그럼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중반에 뭐가 있었냐면 브라질에서 해양 플랜트 같은 거 개발한다고 하니까 브라질 쪽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브라질 쪽으로 해양 자금 이게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헤아라가 강세를 보여요. 네. 그럼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가가 오르겠네. 안 그래요. 오히려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수입 물가를 잡아주면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와 얘는 유동성도 들어오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통화도 강세잖아요. 달러 대비. 법의 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뜨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때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어허.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잠깐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CPI가 발표가 되면서 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 9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시장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이제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일단 채권 시장의 반응은 일단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연준이 많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았을 거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오니까 달러가 약세로 확 돌면서 금 가격이 뛰어올랐어요. 어허. 그리고 플러스 금 가격이 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에서의 변화가 대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몰려 있었던 시장에서 반대편으로 역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잖아요. 뭐 저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차이가 양극화가 나타나고 수도권 내에서도 뭐 강남권으로만 양극화가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자산 시장 전반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시장에서도 자산 시장이 미국으로 쏠림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로의 쏠림이 강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양극화가 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그 중에서도 대안이 나타날 것 같고 그 대안을 새롭게 채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보여줬던 장에서는 그런 컬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출 거니까 네. 낮출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네, 경기가 배드인데 네, 자산 시장은 굿이다. 아, 예. 그게 배드이즈 굿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드이즈 굿의 시나리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굿이즈 저희가 좀 굿이에요?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사실 이제 그럼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냐? 그럼 예를 들어 금 가격 계속 뛰고 러셀 2000 계속 뛰고 이렇게 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쇼크, 레이트 쇼크, 그다음에 리세션 쇼크이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막 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크로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자산 시장이 또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궈지게 되면 실물 경기가 또 리세션이 아니라 또 괜찮아지네 의외로. 22년 말이 그랬어요. 22년 말에는요. 사실 경기 침체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조차 오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고. 이거 강한 경기 침체 경착륙 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5.5인데 어떻게 경착륙이 안 오냐. 그 이제 SVB 은행 파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리박힌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내리박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연내 200bp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그 다음 해에 이제 분위기가 확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요 매크로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한은하고 좀 연결해서 한국은행하고 연결해서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얘기만 잠깐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2.4예요. 2.4면 이제 2% 이거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거 몇 년 내에 가장 낮아졌네? 그게 아니고요. 작년 8월이 2.3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8월이 2.3이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런다가 그 다음 달이 23년 9월에 팡 뛰어가지고 3.4로 올라갔거든요.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추석이 있잖아요. 그럼 추석이면은 딱 느낌이 뭐가 올랐을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농산물. 그렇죠.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8월에서 9월을 넘어가면은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시즌이 와요. 허리케인 시즌이면 멕시코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시즈넬러티 그러니까 계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유가가 좀 유가 뛰는 오르죠. 경향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보면 어제가 아니죠. 작년에 보면은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띄워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9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다시 끌어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 방황하다가 지금 또 2.4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4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 정도 되면은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갖다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보면 2% 중반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2.5보다는 조금 안 될 것 같은 2.3이나 2.4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률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률로 2.4 정도 나오면 그래서 100점 만점 시험에서 한 75, 76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못 봤다보다는 평타 쳤다 이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이 성장률이 1.4였어요. 네. 그럼 작년 성장률은 굳이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55, 53?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많이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물에서 느끼기에는 똑같잖아요. 더안 좋은데? 작년이랑 오히려 더 안 좋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과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이 있는 거죠. 네. 작년에는 두 과목 다 50점이었던 거고요. 네. 올해는 영어가 100점이에요. 수출. 예, 그렇죠. 네. 내수인 소비는 50점인 거예요, 그대로. 네. 근데 일반 서민들은 수출을 느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 개인적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내수 서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를 느끼게 되겠죠. 그럼 50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번에도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그 규제 강화한다고 했다가 요거 연기했던 것 중에 그 원인이 내수에서 특히 자영업 쪽에서의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도입하자 이런 데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실물 경기를 바라보면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가 한은 총재님께서 코멘트 하신 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물가만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하다. 이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선 변경 있죠. 그래서 이제 좌회전 돌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로 턴할 수 있는 그 차선으로 진입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고민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입니다.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1,400원 가니마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장이 긴장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갈 수 있죠. 이 외환시장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이 안 내리는데 네. 그러면 환율이 탕 튀어 올라가면서요. 네. 환율이 뛰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물가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시즌이 또 8월에서 9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비가 내내 오는 것 같던데. 그럼 또 혹시라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 케이스지만 이런 것들이 농산물 가격에 또 불안감을 또 자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구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뭐 갑자기 이상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이 물가 관련돼서 이제 전망 얘기할 때 앞에 항상 단서를 다는 게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다. 그건 우리가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단서로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유가가 뛰거나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다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하고의 금리 차 이걸 되게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어제 나온 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낮출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낮출 수 있죠. 그럼 와, 우리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가 되게 커지게 돼요. 그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금리를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을 볼 때는요. 결국에는 물가하고 성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2.4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장도 사실은 양호하다고는 보이지만은 내수 성장이 워낙에 둔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금리를 인하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성장하고 물가는 다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의 금리 차 보니까 요것도 굿.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인하해도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가 어제 나왔었던 금통위의 핵심은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인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산 가격이 하늘까지 떠요. 그러다가 밑으로 확 처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내서 자산을 샀던 사람들은. 그럼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파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출을 해줬었던 은행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럼 금융 시스템이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들의 대출이 다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죠. 실물 경제를 급격히 악화시키게 그렇죠. 됩니다.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꼴로 해가지고 자산 가격의 불안 요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6월 달부터 나타났던 현상 같아요. 6, 7월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소비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자영업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9월 1일 날 도입하는 걸로 연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쩌면 부동산 가격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죠. 당연하죠. 네.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럼 현금 주고 못 사면 어떻게 사야 될까요? 대출해야죠. 그럼 가계 대출의 증가죠. 그래서 그렇죠. 가계 대출의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갖다가 같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은이 제일 고민하는 거거든요. 금융 안정 사이드에서. 지난 이제 1월 달 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 코멘트가 되게 좀 중요했었는데 그 코멘트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리 인하의 이 부정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면 보통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지 않습니까? 그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럼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자를 아낀 것보다 주거비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전세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네, 월세도 전세값이 오르게 또 되고요. 그죠? 월세 전세 올라가면서 또 주택값 밀어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금리 빚을 더 내야 되고.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자 부담을 줄였는데 그게 주거비에다 썬크가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냐? 오히려 가계 부채만 늘리고 마는 거 아니냐? 자산가들만 더 그렇죠. 좋은 거지. 근데 이제 3, 4월 정도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은에서도 금융 안정 사이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했다가 예. 지금 어제 금통위에서 나온 표현이 그거예요. 지난 5월 달 금통위 때 봤었던 그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에 대한 전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5월에서 7월을 거치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의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8월을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뤄져서 10월이나 11월 중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은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미국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9월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을 잠깐 보면은 조금만 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9월 인하. 예.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CPI까지 잘 나오니까 야 그럼 9월 인하는 기정사실 아니야? 그래서 지금 90% 정도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9월 인하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게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같이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비둘기를 볼게요. 비둘기파는요.
지금 이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실물 경기의 둔화세가 워낙에 뚜렷하니까 네. 이거 보면은 금리 인하해야 돼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물만 바라본 비둘기파 말이 맞아요. 근데 매파도 되게 비슷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파도 이거 여전히 물가 부담은 크지만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 안 했다가 실물 경기가 박살이 나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쫙 잡아 내려야 될 수 있어요. 음. 정말 많이 내려야 될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찾아오면 그러면 아직 물가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쫙 잡아 내리게 정책 되면 수단이 없어져 그렇죠. 버리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경기는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뛰는 그냥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잖아요. 아서번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매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9월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해서 이렇게 급격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으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하면서 하이어 for 롱거라고 하죠.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었을 땐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거 괜찮은 얘기예요. 네. 이거 괜찮은 얘기인 게 지금 우리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원래 600억 달러만큼 양적 긴축을 했었다고요. 매월. 그렇죠. 네. 근데 요걸 갖다가 2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럼 야 이거 완화 아니야? 이제 긴축하는 걸 줄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양적 긴축을 하면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걸 지준이라고 하는데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지급준비금 죄송합니다. 지급준비금이 보통 지금 한 3.2조 달러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게 2.5조 달러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양적 긴축을 600억 달러씩 하면 이게 팍팍 줄어들어요. 팍팍 줄어드는데 지금 3.2조 달러에서 2.5조 달러면 이게 룸이 크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확 줄이다 잘못해서 이 밑으로 확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조 달러 언저리 정도에서부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갖다 팍팍 줄이는 것보다 천천히 줄이잖아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줄여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로직을 세워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도요. 천천히 해야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말려 죽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파에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파도 그렇고 매파도 그렇고 9월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9월 인하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한 반론이 첫 번째가 이제 그 대선이죠.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벌써부터 이거 견제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영란은행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국이 2.0이에요. 그럼 인하에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7월에. 왜 그랬더니 좀만 더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실 왜냐면 이제 7월 4일 날 총선이 총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이 이겼는데 6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지만 일단은 동결을 했어요. 근데 동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준금리 관련된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관련된 얘기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거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끼어들어가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이 연준에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빅테크가 아니라 다른 사이드로라도 뜨겁게 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이때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같은 고민.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2.4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도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앙등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채권 투자자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의원님. 예. 그래서 주식이 만약에 저렇게 아까 맨 꼭대기 네네네. M7이 만약에 저거 하면은 네. 유력한 대안으로 그러면 지금 조금 내려졌지만 3번 내리고 4번 내리고 그러면 지루하게 내리든 급하게 내리든 채권금리 빠질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미국채 사야 되겠다. 예. 그런 분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봐요? 예, 저는 찬성인데요. 근데 다만 네. 저도 요즘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 채권 투자하시는 개인분들을 이제 뵈면서 이제 말씀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긴 거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0년짜리 막. 근데 30년짜리면 듀레이션이 20년 아니 10년대 한 17년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건데 사실 채권 하시는 분들 중에 채권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 채권 실제 운용하시는 저 한 번도 안 분에서 사봤어요.
30년은 못 건드리 무서워서 못 건드리거든요. 30년은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거의 그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짜리가 코스피면 네. 3배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무서워서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건드리면 해지해가지고 구조 짜서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롱숏을 네. 하면서 20년 네. 잡고 뭐 이렇게 30년 쇼츠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 30년만 아웃라이트로 롱 가져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짜리를 사시는 겁니다. 그것도 스트립으로. 네. 그거 들으면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PB들이 많이 추천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말씀을 네.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0년을 산다는 얘기는요. 금리가 일방적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먹을 게 많다. 이 룸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를 산 때 뭐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으면 3배 레버리지 사냐. 근데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말씀 드릴게요. 미국의 국채 시장이요. 변화가 상당히 커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요동을 요즘 자주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네. 공급 사이드만 먼저 볼게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 미국의 발행 시장을 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월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미국의 국채 공급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채 공급이 많으면 그걸 갖다가 사줄 수 있는 탄탄한 수요가 있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는 누가 이 미국의 국채를 사줬냐? 이 엄청난 국채 공급을 사줬던 주체가 1번이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국채를 살 땐 양적 완화라는 완화. 타이틀을 써서 그렇죠. 예. 양적 완화를 갖고 사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양적 완화 안 하고 양적 긴축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덜 줄이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사줘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이라는 큰 국채의 큰 손이 사라진 거죠. 국채 시장에. 오히려 매물 내놓죠.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해외 중앙은행이 사줬습니다. 그렇죠. 해외 중앙은행 중에서 중국이 많이 사줬거든요. 예. 근데 요즘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둘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미국이랑 네. 중국이랑.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 국채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의 큰 손이 하나 줄어드는 거고요.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사는 게 많이 줄이진 않지만 옛날보다 많이 사진 않아요. 공급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주는 쪽에서 많이 안 사주면 와 이거는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많이 사줬어요. 옛날에는 장기 국채를. 근데 작년에 혹시 SVB 파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거기 샀다가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채를 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은행이에요. 미국의 시중은행인데 옆에서 장기국채 샀다 죽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오, 장기국채 사면 골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시중은행도 요즘은 덜 사요. 그러면 과거하고 바뀐 게 공급은 옛날보다 늘었고 수요가 미국의 연준, 그 다음에 해외 중앙은행, 미국의 시중은행 덜 사요. 그거는 그렇죠. 없어지고. 큰 손이 안 사죠. 그러면 한국 개인 투자자도 그렇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메워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 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게 헤지 펀드입니다. 헤지 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국채를 사거든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그러면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공급을 메워준다. 그건 좋은 소식인데 성격이 좀 다른 게 들어보시죠. 미국 중앙은행, 해외 중앙은행, 미국 시중은행 얘네들하고 헤지펀드 앤 개인 느낌이 좀 다르죠. 다르죠. 전자는 시계열이 길겠죠. 투자할 때. 사서 만기 보여. 그렇죠. 사서 막 샀다 팔았다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이 가격의 변동성을 안 만들어요. 근데 헤지펀드하고 개인은 어떠냐면 수익이 나면 바로 빠지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빠르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많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5였어요. 5%를 찍었거든요. 10년짜리가. 그러다가 순식간에 올해 초에 3.7까지 빠져요. 네. 우와, 그럼 더 내려가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미국의 10년 금리가 4.7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더 올라가나? 그랬더니 지금 4.2까지 빠진 4.2죠. 거거든요. 네.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게. 코스닥 같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럼 이런 데서 초보 투자자가 30년짜리 갖고 가잖아요. 오, 이거 현기증 꽤 많이 느낍니다. 이런 멘탈 떨릴 일이 30년 동안 그냥 그 이자 또박또박 받으실 자신 있으시면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은 없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그런 분 없다니까. 아무리 저는 보면. 개인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변동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국채 투자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룸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도 괜찮다. 변동성 높아도 먹을 게 많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예. 내려가더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는 함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더라도 예. 이렇게 보시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당뇨가 없었어요. 당뇨가 없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40살이 됐을 때 기념으로 엄청 단 걸 먹은 거죠. 초코파이를 열상자로 원샷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뇨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당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4년간 입원을 해요. 4년간 입원한 당 수치가 저 잘 모르지만 9였어요. 당 수치가 9%. 2%가 정상인데 9%까지 올라간 겁니다. 당화 혈색소라 그래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9%까지 올라갔는데 2%까지 내려가야 이거 이제 저기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내려왔는데 4년 만에 내렸어요. 4년 만에 2를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퇴원할 수 있죠. 그럼 홍길동은 기분이 어떨까요? 퇴원하니까 4년 만에 너무 좋죠. 나가자마자 뭐 할 것 같으세요, 느낌에? 초코파이 한 상자.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와 깨워 한 다음에 저 갈게요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 인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인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아니, 홍길동 씨 축하한다. 나가서 초코파이 드셔라. 이럴까요? 그러진 않죠. 뭐라고 하냐면 홍길동 씨 옛날하고 달라요. 나가셔서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하면서 운동 많이 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자 후자. 후자죠. 100%죠. 네. 그럼 이제 이 질문입니다. 홍길동 씨는 나가서 옛날처럼 단 걸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는 확실히 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 말씀은 잠깐 돌아오면 이거예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본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40년 동안 못 봤을 때는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때 만난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요 5조 달러의 재정 부양에 5조 달러의 통화 부양을 했어요. 초코파이 열상자 원샷 하는 거죠. 그게 당 생겼네. 그렇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4년간 고생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 정도라든지 이제 내년 중순 정도에 만약에 이게 2%로 수렴을 하면 4년 만에 퇴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지금 그 인플레이션 둔화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물가 걱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물가를 왜 바라보고 있냐면 금리를 인하해야 자산 시장이 뜨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내년에 2%로 돌아오면 옛날처럼 제로 금리의 양적 완화 퍼붓기가 될 거냐? 그 얘기는 옛날만큼 퇴원해서도 그만큼 단 걸 드실 수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리 시대가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상점벽해 이제 씨 체인지라는 말씀을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분 동영상도 봤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라보시는 분의 관점은 그거잖아요. 과거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과거가 지난 10년간의 과거일 수도 있고요. 그분은 정말 긴 걸 보셨잖아요. 정말 옛날의 흐름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국채를 사시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로 턴을 하게 되면 금리가 바닥으로 박히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니까 세배 레버리지 받고 가자. 이게 3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잖아요. 질문이 그거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고서 퇴원한 겁니다. 네. 그럼 옛날처럼 돈을 풀 수 있을까? 안 푼다는 게 아니고요. 뭐 풀어, 예전보다는 덜 풀 겁니다. 그러면 네. 과거보다는 조금은 높은 금리가 네. 상당 기간 이어지면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차익이요.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금리가 꽤 높은 수준이니까 단기채를 조금 가져가시면서 일드라고 하죠. 그 금리를 조금씩 확보를 하고 그 상황에서 장기채를 30년은 전 개인적으로 무섭고요. 10년 정도 되는 것들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쌓아가시고 그 외에도 금이라든지 다양한 자산 쪽을 이렇게 펼쳐가는 전략들 펼쳐놔야지 예상하지 못한 매크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네.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분 동안 그냥 진짜 여러 네. 잘 설명했는데 시간이 한 3분 남았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딱 볼 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예. 일단 첫 번째는요. 연준은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그 시그널을 그 이전에 FOMC에서 줬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7월 31일이고 7월 FOMC에서 시그널을 줘야 9월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7월 때
애매하거든요. 이게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3에서 5개월 정도 물가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7월에 이 시그널을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근데 8월 말에요. 8월 24일인 겁니다. 알 겁니다 아마. 토요일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이죠. 그날 잭슨홀이 있어요. 잭슨홀. 요번에 잭슨홀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통화정책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이게 통화정책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잭슨홀에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만약 나와주면은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알리는 예. 그런 이벤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7월 FOMC보다는 8월 달에 잭슨홀이 조금 더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독특한 정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는 정책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시장에 꽤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정도 잭슨홀하고 트럼프 이제 미국 대선이죠. 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게 아마 9월에서 10월 사이의 시장을 아마 굉장히 좀 뜨겁게 달구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